잠시라도 용기가 있다면 상상해 보세요. 시작가사 바빠 13년, 겨우 12살 된 소녀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을지, 헝겊 인형과 순수한 노래로 채워져야 할 세상에 살던 아이가 대신 자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미래가 마치 재고 목록의 일부처럼 판매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황금빛 중세우화도, 동요에 담긴 전설도 아닙니다. 역사 속 먼지 쌓인 구석에 잊혀진 잔인하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불로성의 넓은 돌홀에는 두꺼운 벽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벨벳 튜닉과 희귀한 모피를 두른 귀족들은 계산된 속삭임을 나누었고, 그들의 낮은 목소리는 야망과 경멸이 뒤섞여 공간을 채웠습니다. 뒤편에서는 벽난로가 타닥거렸고 보석과 주석잔에 흔들리는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마거릿 보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관에는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날 그녀는 거래될 값비싼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양모 망토를 꼭 끌어안았지만 그녀가 느끼는 항의는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운명, 무력감, 그리고 침묵의 배신에서 오는 향기였습니다. 바닥은 갓뿌린 골풀로 덮여 있었고 민트와 로즈마리 향이 났습니다. 땀 냄새와 젖은 양모 냄새를 감추려는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땅과 권력을 대가로 소녀가 팔리는 일 말입니다. 그녀의 후견인이자 서퍽 공작인 윌리엄 드라폴은 반지로 장식된 손을 들어 올리고 타인의 삶을 결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권위로 말했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는 서머셋, 데번, 도시세,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계자와의 결혼은 이 자산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마거릿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시야선은 한 달 안에 강제로 결혼하게 될 서퍽의 아들 존 드라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14살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비해 너무 큰 손을 가진 마른 체구에 그는 마거릿을 단 1초만 바라보고는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았다면 거의 연극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돌기둥 사이에 사냥 장면이 그려진 테피스트리가 걸려있는 넓은 홀은 소녀들을 권력 게임의 말로 여기는 전통의 또 다른 어두운 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2살의 마거릿조차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직물에 묘사된 숲에서 귀족들이 쫓는 사슴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즉, 상, 소유물, 전리품이라는 것을요. 결혼식은 곧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보름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토지 관리는 마거릿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서퍽 가문의 손에 맡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실제로는 그녀의 재산과 그녀 자신에 대한 수년간의 절대적인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신랑인 존은 비록 그 자신도 말판 위에 또 다른 말에 불과했지만 영주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아내의 역할, 소유물의 역할이었습니다. 결혼식은 2월의 몹시 추운 아침에 거행되었습니다. 안뜰 바닥은 서리로 반짝였는데 마치 작은 진주로 덮인 듯 했습니다. 마거릿은 왕족에 새긴 푸른색 비단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천은 그녀의 피부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예배당은 좁고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려진 성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거릿은 돌체라셔로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라틴어로 서약을 읊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를 낯선 사람과 결합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를 공식적으로 기혼 여성으로 만들 낯선 사람, 12살의 말입니다. 그 결혼은 그날 밤에 이행될 것이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요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마거릿의 어린 시절도 끝을 맺었습니다. 마거릿 보퍼트는 어떤 아이도 짊어져서는 안 될 짐을 지고 1183년에 태어났습니다. 논란과 권력, 기대로 얽힌 귀족 이름의 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머셋 공작 존 보퍼트의 외동딸로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인 곤트의 존과 그의 애인 캐서린 스윈퍼드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보퍼트 가문은 왕실 칙령으로 적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출이라는 오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영국 궁정의 가장 밝은 방에서도 그 후손들을 따라다니는 끈질긴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생후 6개월 때 마거릿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존 보퍼트는 프랑스에서의 재앙적인 군사작전 후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거릿을 고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의 상속녀로 만들었으며 그녀는 잉글랜드 전체에서 가장 부유한 소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상속녀가 되는 것이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었습니다. 마거릿처럼 광대한 토지와 수입을 소유한 아이들은 즉시 왕실의 후견 아래 놓였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고문들은 누가 이 소녀들과 결혼할 권리를 가질지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통제함으로써 상속 또한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거릿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도구였고 동맹을 위한 다리였으며 귀중한 재정 자산이었습니다. 그녀의 후견은 서퍽 공작인 윌리엄 드라폴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소녀의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야심찬 남자였습니다. 서퍽에게 마거릿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 권력 전략이 아니라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그녀를 통해 그는 서머셋, 데번, 도시의 귀중한 토지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지역들은 번성하는 농업 경제와 지역 정치적 영향력을 지탱했습니다. 그리하여 마거릿이 12살에 결혼이 약속될 그 홀에서 그녀가 걷는 법을 배우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계획들이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근처 언덕에서 채취된 블러성의 석회암 벽돌들은 그와 같은 수십 번의 회의를 목격했습니다. 벽들은 유산, 권리, 그리고 미래를 둘러싼 분쟁의 비밀과 억눌린 외침을 흡수했습니다. 귀족들이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이 수놓인 두꺼운 테피스트리들은 환경을 장식했고 귀족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냥과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는 시각적 상기물 역할을 했습니다. 마거릿은 그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사냥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마치 귀한 상처럼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에 그녀의 유산은 선물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혈통은 비록 오래된 스캔들로 얼룩졌을지라도 그녀를 권력 게임의 핵심 인물로 정당화하기에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에게 이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결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궤적은 요람에서부터 그녀가 거의 알지 못하는 손에 의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살 소녀의 침묵하는 마음속에는 비록 한 번도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치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던 그 마음에 의식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항상 외침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있었음을 관찰하고 배우며 언젠가 되갚을 사람의 침묵 속에 말입니다. 결혼식은 1450년 2월의 추운 아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안뜰 바닥은 얇은 서리층으로 덮여 있었고 희미한 겨울빛 아래 깨진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왕족의 색인 짙은 푸른색 비단 의상을 입은 마거릿은 작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불러성의 예배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레스는 그녀의 연약한 몸에 맞춰 특별히 제작되었지만 무거운 청화 정교한 머리 장식은 그녀를 어른 여성으로 변장하고 노는 아이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추위는 마치 그녀가 벌거벗은 듯 비단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각 발걸음은 연민이 아닌 계산적인 주의 깊은 시선과 함께 했습니다. 예배당은 거친 돌로 지어진 소박한 공간이었고 좁은 창문으로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돌바닥에 울려 퍼졌고 공기 중에는 녹은 촛농과 오래된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철제 촛대에서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려진 성인들의 얼굴에 움직이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얼굴들은 말없는 연민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엄숙하면서도 무자비한 의식의 증인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차가운 손으로 드레스 천을 누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서약의 라틴어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반복해야 하는 오래된 시처럼 연습하고 외웠습니다. 에고, 요한네스, 테 마르가리탐, 인 우소렘, 악치피오, 나는 요한네스, 당신 마르가리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라고 존 드라 폴이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린 이빨 사이로 어려운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보다 목소리가 더 단호했습니다. 에고 마르가레타, 테 요한네스 인 마리툼, 악치피오. 나는 마르가레타, 당신 요한네스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그 단어들은 차가운 예배당에 울려 퍼지며 믿음이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약속을 봉인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계약이었고 영적 결합으로 위장된 권력 이전의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은 입안에서 잿맛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읽어본 적 없는 조약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서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읊는 말들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양보하고 봉사하고 질문하지 않도록. 그날 밤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중세법은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완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잔인한 위선으로 그 나이의 아이들은 법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마거릿은 12살이었습니다. 존은 14살이었습니다. 둘 중 누구도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거릿은 이 순간을 편지나 일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말할 단어가 없었거나 아무도 그녀가 그것에 대해 쓰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확인합니다. 결혼은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녀의 어린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거릿은 소녀이기를 멈췄습니다. 아내가 되었습니다.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날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되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남자들 사이에서 침묵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존재는 오직 그녀의 이름으로 지인인부 때문에만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어른이 된 그 아이 안에는 무언가가 살아남았습니다. 예리한 시선, 관찰하는 침묵,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자 하는 아직 불분명한 욕망. 그리고 이 씨앗은 두려움과 복종 아래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싹을 틔울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 칠파사과 50년, 마거릿의 삶은 갑작스럽고도 조용한 전환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젊은 남편 존 드라폴은 서퍽에 있는 가족 소유지에서 갑자기 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명확한 세부사항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고 없이 병으로 쓰러져 겨우 13살의 미망인을 남겼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었습니다. 마거릿은 귀족 여성들이 바느질과 독서를 위해 마련된 방인 자신의 일광실에서 술을 놓던 중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 들린 금실은 공중에 멈췄고 장인이자 후견인인 윌리엄 드라폴이 어두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애정 없이 마치 거래의 끝을 알리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마거릿은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술을 계속 놓았고 각 바늘질은 이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점을 보이는 것임을 배웠고, 약점은 그녀의 세상에서 매우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마거릿의 침착함은 서퍽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그가 존경하는 종류의 조용한 힘이었는데 미래의 협상에서 가장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에 기절하지 않는 소녀는 궁정의 게임에 봉사하도록 빚어질 수 있는 소녀였습니다. 13살의 미망인은 오랜 애도 기간을 가질 권리가 없었습니다. 서퍽은 고가품을 평가하는 상인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당신은 이 집에 머물 것입니다. 마거릿은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애도 기간은 새로운 구혼자가 선택되고 새로운 계약이 작성되며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만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걸어 다니는 유산이었고 시장 가치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요된 애도와 두 번째 결혼 사이의 그 몇 달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삶에서 상대적인 자유의 첫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거릿은 물론 끊임없는 감시 아래 머물렀습니다.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었고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 프랑스어, 그리고 재산 관리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그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귀족 여성이 독립적이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그녀를 다음 남편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세련되고,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마거릿이 각 수업을 맹렬한 지성으로 흡수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로 된 법률 문서를 유창하게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프랑스어 지식은 외교적인 숙녀에게 합당할 정도로 세련되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그녀는 자신의 소유지 회계 장부에 몰두하여 자신의 재산의 실제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천 에이커의 생산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상당한 연간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사탕수수밭, 숲, 강에 대한 권리, 재분소와 차해석장까지.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황금 덫이었습니다. 1헥타르의 땅마다 그녀의 정치적 가치를 높였고 자유의 기회를 줄였습니다. 마거릿과 결혼하는 것은 한 사람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원 포트폴리오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산이 자신의 몸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그녀를 집어삼키려 하는 똑같은 게임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방문이 이 각성을 촉발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거릿 보샹이 그 봄에 블러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허브 정원에 앉았습니다. 눈과 귀가 가득한 세상에서 드문 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유산이 너의 힘이자 너의 감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 마거릿은 침묵하며 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끓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강력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종하는 동안에만 그랬습니다.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반란으로 간주될 것이고 그 시대의 반역자들은 아무것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땅도, 이름도, 자유도, 주변의 꽃들, 라벤더, 백리향, 로즈마리, 은향기를 내뿜었지만 또한 산울타리처럼 보였고 마거릿에게 그녀의 움직임의 한계를 상기시켰습니다. 귀족 여성의 섬세함은 요구사항이었지만 또한 족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결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아바닥 99년 여름,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천둥소리처럼 피할 수 없는 폭풍의 확신을 담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마거릿 보퍼트가 리치먼드 백작 에드먼드 튜더에게 시집갈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왕실에서 나왔으며 헨리 6세 국왕의 직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헨리 6세는 이 결합을 최근 귀족 계급으로 승격한 튜더 가문을 강화할 전략적인 기회로 보았습니다. 에드먼드는 24살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아직 어린 소녀로 겨우 어린 시절을 벗어난 참이었습니다. 협상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돌기둥과 강력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터지는 복도 사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마거릿은 자신의 운명을 논하는 남자들을 이제 더 잘 이해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게임에 움직이는 조각들처럼 보았습니다. 에드먼드는 그녀의 유산에 대해 불안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소유하기도 전에 주인처럼 느끼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소녀의 땅은 궁정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고 우리의 캠페인에 자금을 댈 충분한 수입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혼식은 1890년 초 블러성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에드먼드의 더 높은 지위와 이 혼인의 정치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첫 결혼식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마거릿은 당시 가장 값비싼 황금색 옷감으로 된 의상과 보석 박힌 티아라를 착용했습니다. 윈체스터 주교가 의식을 주재하여 실제로는 경제적 권력의 이양인 동맹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에드먼드가 마거릿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 때 그의 큰 손은 그녀의 손 전체를 덮었고
마치 소유의 인장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행위가 기록되고 기억되며 공식화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13살이었고 법적으로 아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과 마음이 그 반대를 외쳤을지라도 경험이 많은 남자 에드먼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짧고 가혹했으며 부드러움이나 망설임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잔인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목적은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유산에 대한 법적, 육체적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날들은 15세기 아내의 혹독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마거릿은 이제 리치먼드 백작 부인이었지만 위험 있는 칭호일 뿐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은 에드먼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성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웠고 포위 공격을 견디도록 지어졌지 환대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군악, 나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남편의 정치적 야망의 그림자 아래 잠들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즉시 그녀의 소유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보퍼트 가문에 충성하는 관리인들을 자신의 신뢰하는 사람들로 교체했습니다. 마거릿의 수입은 랭커스터의 캠페인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되었고 그녀 자신은 장식적인 존재로 취급받으며 오직 다산과 가문의 명성 때문에만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동의 없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돈에 관해서도 여행에 관해서도 심지어 자신의 몸에 관해서도. 이러한 고립과 통제 속에서 마거릿은 AD 596년 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기대와 두려움이 잔인하게 뒤섞인 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귀족 부인으로서의 의무, 즉 후계자를 낳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13살에 임신하는 것이 거의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의학 지식은 미숙했고 출산은 항상 치명적인 위험이었으며 몸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소녀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임신은 1556년 겨울부터 1557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에드먼드는 군사작전에 참여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거릿은 산파와 하녀들의 도움을 받아 거의 홀로 임신을 겪어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정서적 위로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856년 11월 모든 것을 바꿀 또 다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에드먼드가 요크 군대에 붙잡혔고 카마르덴 감옥에서 열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거릿은 임신 7개월 때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망인, 임신, 취약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의 뱃속에는 그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미래. 1557년 1월 28일 웨일스의 펜브로크 성에서 마거릿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추위가 벽의 돌들을 파고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피, 땀, 타는 허브 냄새로 가득 차 답답했습니다. 산파들은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연고를 발랐고 마거릿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준비되지 않은 고통과 맞서 싸웠습니다. 분만은 길고 어려웠습니다.
그녀와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였습니다. 마거릿은 자신의 결혼을 승인했던 왕을 기리기 위해 그를 헨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거의 알지 못했지만 튜더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될 미래의 헨리 7세를 낳은 참이었습니다. 13살의 마거릿은 어머니였습니다.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세상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녀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졌습니다.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헨리 탄생 이후의 날들은 극심한 피로, 연약함, 그리고 경계가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겨우 13살의 마거릿은 의료 서비스가 최소한이었고 출산의 육체적 트라우마가 거의 인정되지 않던 세상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어머니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출산 합병증 때문인지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의학적 이유 때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잔인하고 외로운 출산은 새로운 삶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거릿의 생물학적 한계도 봉인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어린 헨리는 두꺼운 양모 담요에 쌓여 펜브로크 성벽을 침범하는 웨일스의 추위로부터 보호받으며 잠들었습니다. 반면 마거릿은 같은 평화 속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소중하지만 동시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 미망인이자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녀는 이기적인 동맹들과 침묵하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더 중요하게는 보퍼트 튜더 상속자를 보호할 결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마거릿은 처음으로 강요되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음 결혼을 선택했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은 버킹엄 공작의 막내 아들인 헨리 스태퍼드 경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약 30세로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에드먼드와 달리 마거릿을 이용할 소유물로 보지 않고 존중해야 할 동맹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식은 1458년에 이전의 화려한 의식 없이 소박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쇼가 필요 없었습니다. 마거릿은 순결함 때문에 가치 있게 여겨질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되고 과부가 되며 궁정의 권력 게임에서 살아남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헨리 스태퍼드와 함께 마거릿은 보기 드문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존엄하게 대했고 가정 문제 결정에 참여하게 했으며 교육을 지원했고 무엇보다도 헨리를 동맹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동맹 아래서 마거릿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전략적인 여성으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리한 시선으로 정치를 연구하고 궁정 게임의 내부를 이해하며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이 아닌 아들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758년에서 1251년 사이의 세월은 마거릿의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잉글랜드가 장미 전쟁에 빠져드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신의 지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귀족들과 대화하고 캠페인에 은밀하게 자금을 지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의 왕조가 될 기반을 다져 나갔습니다. 스태퍼드와 함께 마거릿은 귀족 가문들 사이에 변동하는 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재산과 영향력이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남자들이 영광을 위한 전투에서 자신을 잃는 동안 그녀는 인내와 계산을 통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유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칠문학회 71년 이 짧은 평화의 시기는 헨리 스태퍼드의 죽음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마거릿은 이제 스뿐 8살이었고 망명한 10대 아들의 어머니였으며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에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상실, 침묵 속에서 단련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거릿 보퍼트가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을 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남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듣고 있던 눈이 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3번의 과부가 되고 왕위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가진 상속자의 어머니인 그녀는 자신의 세대에서 몇 안 되는 남자들처럼 동맹의 작동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1772년 그녀는 더비 백작 토머스 스탠리와 결합했습니다. 격동하는 바다에서도 살아남는 능력으로 유명한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마거릿의 새로운 계획에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감정적인 결합이라기보다는 동맹에 가까웠습니다. 둘 다 서로가 제공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보퍼트의 이름, 부, 유산을 가져왔고 그는 궁정에 대한 접근권과 고위 귀족들과의 연결망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거릿은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중요한 말은 여전히 말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헨리는 망명 생활을 하며 돌아올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스가 70년대와 1980년대 동안 마거릿은 조용한 열정으로 정치에 전념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잘못된 쪽에 걸었다가 패배하거나 망명당하는 동안 그녀는 신중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은밀한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들과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점차 헨리의 이름을 잉글랜드 왕위의 정당한 대안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마거릿은 가능성의 직공이 되었습니다. 왕실 칙령의 행간을 읽고 정략 결혼을 통해 군대의 움직임을 통해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결코 헛된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883년에 찾아왔습니다. 탑의 왕자들이 사라진 후 리처드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잉글랜드 전체는 배신과 찬탈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마거릿에게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왕관이 더 이상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헨리 튜더가 단순히 원상속자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왕국의 구원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처드 3세가 권력을 공고히 하려 애쓰는 동안 마거릿은 동맹을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1485년 헨리의 침공을 지원할 때가 왔을 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토머스 스탠리는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편을 바꾼 그의 결정이 보스워스 전투에서 헨리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마거릿의 아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는 튜더 왕조의 첫 번째 군주인 헨리 7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거릿은 마침내 조종당하는 말이기를 멈추고 새로운 잉글랜드의 조용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52세가 된 그녀는 단순히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조의 대모였습니다. 그녀는 국왕폐하의 어머니로 불렸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전례 없는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명, 왕실 결혼,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서명은 무게가 있었고 그녀의 존재는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칼을 휘두르거나 전말을 타지 않고 해냈습니다. 마거릿은 가장 어려운 분야에서 승리했습니다. 시간, 전략, 그리고 인내의 분야에서 말입니다. 역사의 눈으로 볼 때 마거릿 보퍼트는 강력한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같은 여성들에게 침묵이 강요되던 시대에 행동으로, 동맹으로, 그리고 한 국가의 진로를 영원히 바꿀 전략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헨리 7세 국왕이 죽은 지 몇 달 후인 1909년에 사망했습니다. 손자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새로운 순환, 새로운 왕조. 그 씨앗은 아내로 팔려간 12살 소녀에게서 심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거릿의 승리는 동시에 장엄하면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왕좌, 왕조, 왕국의 정당성,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자유, 젊음, 개인적 행복을 대가로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사랑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포장되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억압하는 시스템 내에서 쟁취되었고, 그럼에도 그녀는 희귀한 숙련도로 그것을 조작했습니다. 마거릿은 자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말년에 그녀의 신앙은 중심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교기관을 설립하고 캠브리지의 유명한 세인트 존스 칼리지를 포함한 학교 설립을 지원했으며 왕국의 영적 삶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아마도 평화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아마도 자신이 내린 정치적 결정에 대한 참회로, 아마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새로운 무대로서 말입니다. 그녀는 정치적, 도덕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힘이 소리 지름이나 칼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성이 전략과 회복력에 의해 인도될 때 군대를 움직이고 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삶은 중세 여성들에게 부과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탈출하고 영향을 미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틈새도 보여주었습니다. 마거릿의 모습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차가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청동상 부조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눈을 감고 귀족 망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웅장한 조각상이라도 그녀 안에서 타오르던 불꽃을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12살에 팔리고 13살에 임신한 소녀는 왕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칼이 아니라 비전으로, 힘이 아니라 용기로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강철처럼 스스로를 재건했습니다. 모든 배신, 모든 강요, 모든 강제된 침묵, 그녀는 그것을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를 지배했다고 생각했던 남자들이 그녀 자신이 다시 그린 말판 위의 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거릿 보퍼트의 이야기는 단지 영감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억압받는 자들도, 심지어 망각될 운명인 자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수세기를 가로지르는 조용한 부름입니다.